목욕탕 탈의실에서 생후 6개월 아기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퀴즈에서 이혼을 주례하는 판사님이 들려준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법정에 부모가 모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못 키워요. 저도 힘들어요. 생후 6개월 아기는 목욕탕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친정으로, 친정에서 다시 법원으로 떠돌았습니다. 저는 재판장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부모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분노와 고뇌의 연속이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지키지만 사람의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0가지 인생극장.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가정법원 판사 김지은입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200건이 넘는 이혼과 양육권 사건을 다룹니다. 45세, 저도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15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생후 6개월 아기가 목욕탕에 버려졌고 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임 채팅 앱에서 만나 충동적으로 사귀었고 임신을 알고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과 압박감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 시작은 2023년 가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서류를 펼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해 아동 생후 6개월, 발견, 장소 강서구, 대중목욕탕 탈의실, 발견, 경위 조모가 목욕 후 탈의실에서 혼자 우는 영화 발견. 엄마는 아이를 목욕탕에 두고 친정으로 갔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못 키운다며 시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탈의실에서 아기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젖어 있었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양쪽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업무 때문에 출석이 어렵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워야 합니다. 엄마는 혼자 법정에 왔습니다. 26살,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목욕탕에 두고 가셨습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매일 싸우고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그날도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게임 채팅 앱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때 24살이었고 남편은 26살이었어요. 몇 달 만나다가 사귀게 됐고 6개월 만에 임신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엔 책임지기 싫다고 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친정에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남편,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요. 저희 친정에 찾아오셔서 아이는 낳아야 한다고, 결혼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임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책임감과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싸웠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개인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목욕탕에 아이를 두고 가신 겁니까?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저한테 내가 원해서 낳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애는 어머니가 봐주세요라고 했어요. 목욕탕에 오라고 하셔서 아이를 안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목욕하시는 동안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다시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내가 버린 애를 왜 내가 키우냐고 하시면서 생후 6개월 아기가 일주일 만에 목욕탕, 친정, 시댁,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원 지정 임시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늦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떠넘기셨습니까? 저는 회사원입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일합니다. 솔직히 아이를 어떻게 돌봐요? 그럼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네, 처음엔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요. 책임져야 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는 뭐가 돼? 저는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두 분 다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땠습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고 남편은 개인만 했어요. 전 24시간 아이만 봤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빠도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회사에서 욕먹고 집에 오면 아내가 싸우자고 하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두 분은 아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후 6개월 아기가 목욕탕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이 아이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요?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양육 환경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월세 원룸 거주, 8평,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맥주만 있음. 아기, 물품, 전무, 양육의지 매우 부족. 엄마 현재 친정 거주, 친정 부모는 양육 지원 거부, 무직 상태, 산후우울증 증상 있음. 다만 아이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어머니 양육의지 있으나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 불편, 경제력 부족. 보고서 결론, 현재 양육 환경 모두 부적합. 아동 보호 시설 입소 권장.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빠는 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친권 박탈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들은 아이를 돌볼 의지도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시설에 혼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2달간 6곳을 전전했습니다. 안정적인 곳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직권으로 친권 상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분에게서 부모 자격을 박탈하고 이 아이를 법원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아빠도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며느리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도 잘못했습니다. 그 손주는 죄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아들에게 양육비를 내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키우는 걸 제가 돕겠습니다. 엄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너도 이제 정신 차려. 내가 엄마야. 도망치지 마.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친권을 박탈하고 시설에 보낸다? 그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박준호 씨. 지금부터 6개월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하십시오. 단 한 달이라도 미루면 그 즉시 친권 상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이지혜 씨.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십시오. 6개월 후 조사관이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양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친권을 박탈하겠습니다. 셋째, 박정숙 씨. 손주를 돕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양육의 주체는 엄마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이 진짜 부모로 성장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는 여러분 곁을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제 판단이 옳았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계좌에 7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3달, 매달 빠짐없이 양육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양육 태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생후 6개월이었던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 조사관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긴장했습니다. 엄마 현재 친정 근처 소형 원룸 거주. 파트타임 근무 중. 월 150만 원 수입.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매우 좋음. 양육 태도 크게 개선됨. 아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 중. 아빠 6개월간 양육비 한 번도 따짐없이 지급. 2주 1회 면접 교섭 성실히 이행. 아이에 대한 애정 표현 증가. 시어머니 주 1회 방문하여 양육 지원. 며느리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됨. 조사관의 결론 현재 양육 환경
양호. 엄마에게 양육권 부여 권장. 저는 보고서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최종 선고 기일. 이번에는 모두 법정에 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모 이지혜에게 부여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둘째, 부박준호는 2주 1회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조모 박정숙은 월 1회 이상 손주를 면접할 수 있으며 양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6개월간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빠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로서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나도 미안했어. 이제 알아. 너도 피해자였다는 걸. 세 사람은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섰습니다. 아이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두 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양육비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손주를 봐주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혼자 울던 그 아기는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자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은 법이 강제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법은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건 오직 부모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80가지 인생극장.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